헤르손 시가 여전히 러시아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시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보다 헤르손 시 시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바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잔혹한 전쟁 범죄 때문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무려 400여 건이 넘는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부차 전쟁 범죄 이후 러시아군이 저지른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시에서 도망치면서 1km가 넘는 전선을 파괴했고 기지국 부품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헤르손시는 전기는 물론 통신마저 불가능한 오지가 되어버렸는데요. 게다가 헤르손 일대의 발전을 책임지던 카호우카 댐도 폭격으로 반파되어 발전, 수도, 난방 모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헤르손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는데요. 러시아군은 떠났어도 헤르손 시민들은 여전히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시를 요새화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주요 기반 시설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뢰를 심었고 도시 일대에도 무차별적으로 지뢰와 부비 트랩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 폭발물 제거반이 제거한 지뢰와 부비 트랩만 무려 2,000개가 넘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 5명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헤르손시 안정화에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참하게 꼬리를 말고 도망친 러시아군보다 사실상 한 개의 지뢰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를 더욱 늦추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쟁 범죄 취급을 받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지뢰는 저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무기입니다. 오죽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러시아군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까지 지뢰를 상당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 방법이 러시아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일 뿐인데요. 또한 사용하는 지뢰마저 스마트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지원한 HPD-2A2 지뢰는 지난 11월 7일 러시아가 세운 베레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총리를 역임하는 등 푸틴에게 노릇을 해오던 알렉산더 보로다이 러시아 의회 차관이 탑승한 차량을 거의 날려버릴 뻔했는데요. 안타깝게 선행 차량이 먼저 지뢰를 밟으면서 보로다이를 처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와 별개로 이미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며 톡톡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길이 280mm, 폭 189mm, 높이 104mm로 기껏해야 발두짝만한 크기의 이 작은 대전차 지뢰는 7.2kg의 중량에 폭약으로 헥솔라이트 3.3kg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헥솔라이트는 같은 양의 TNT보다 1.5에서 2배 이상 강력한 폭약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두마저 성형 자격탄의 일종인 EFP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려 1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지뢰라는 특성상 차량 하부에서 폭발한다는 걸 생각하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나 장갑차도 HPD-2A2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오히려 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게 멍청한 행동 같은데요. 게다가 스마트 지뢰라는 별명답게 적 차량을 자기장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지뢰를 직접 밟지 않아도 8톤 이상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폭발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지뢰를 제거하려 해도 HPD-2A2에는 파내거나 들어올리면 자동으로 폭발해버리는 제거 방해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HPD-2A2를 제거하려면 의심 지역을 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HPD-2A2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닌데요. 하지만 HPD-2A2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HPD-2A2는 4에서 96시간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활성화시켰다가 그 후에 자폭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따로 자폭 설정을 하지 않아도 30일 뒤에는 자동으로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기의 유통기한이 있는 게 왜 장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오타와 협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은 대인지뢰 금지 협약입니다. 말 그대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막고 기존 보유분을 폐기하기로 하는 협약인데요. 매설된 지뢰는 날씨에 따라 유실되기 쉽고 또 매설한 사람조차 모든 위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서 거의 필연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기로 국제적인 약속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약에는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대전차 지뢰는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차 지뢰라고 해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니 협약에 비준한 164개국이 대전차 지뢰를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HPD-2A2처럼 자폭 혹은 자체 무력화가 가능한 대전차 지뢰는 교묘하지만 협약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인도적인 지뢰라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이유를 들어 HPD 시리즈 지뢰는 벨기에, 노르웨이 등 나토 소속의 많은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립국인 스위스는 라이선스 생산까지 해가면서 HPD 지뢰의 생산과 비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언급한 모든 나라는 모두 오타와 협약에 비준한 나라들입니다. 겉으로는 협약에 비준하며 대의 명분을 얻고 뒤로는 금지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지뢰 전력을 구축 중인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장 전 세계가 대인 대전차 가리지 않고 모든 지뢰를 폐기해야 한다며 지뢰 보유국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뢰 보유국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뢰를 비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뢰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 월등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의하면 대인 지뢰 하나를 만드는데 3에서 75달러가 필요한데요. 하나로 따지면 약 4천에서 만원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뢰 하나를 제거하고 폐기하는 데는 300에서 1000달러, 39만 4천에서 131만 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최대치로 따지면 약 13배가 차이 나는 건데요. 게다가 극단적인 경우 지뢰가 차량, 헬기, 심지어 포탄으로도 무차별 살포가 가능한 반면 제거에는 지뢰 지대를 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거나 전투 공병 전차와 장애물 개척 전차 등으로 강행 돌파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지뢰 탐지기와 인력으로 조금씩 안전지대를 넓혀가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어느 쪽이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동시에 지뢰는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전술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소수 병력으로 다수의 적군을 방어할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비정상 군대인 러시아군이 무차별로 지뢰를 살포하는 바람에 군대가 아니라 애꿎은 민간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 건데요. 정상적인 군대라면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지 않습니다. 우선 최전방에 IO이라는 불규칙 지뢰지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야 적이 지뢰지대의 규칙성을 파악하지 못해 헤매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로는 일정 거리를 이격해서 규칙적인 지뢰지대를 구성합니다. 이런 지뢰지대는 한 개의 대전차 지뢰를 대인 지뢰 3개가 반원형으로 감싸는 형상이 통상적인데요. 이는 적의 보병은 물론 전차나 장갑차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뢰를 매설하다 보니 적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군이라 하더라도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병력 이동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지뢰지대를 제대로 운용하면 적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넓은 개활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협로해서 적을 상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는 적과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특히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지연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지뢰의 특성상 단 하나의 지뢰가 발견되어도 지상의 모든 병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이 묶인 적군은 지뢰지대의 의심 구역을 크게 우회하거나 막대한 시간을 들여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 말고는 진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뢰지대는 규모에 따라 대대나 연대 같은 전술단위 부대의 움직임뿐 아니라 사단, 군단, 야전군 같은 작전, 전략 단위 적의 움직임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가 고작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중심이 극도로 짧은 나라는 지연전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지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오타와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32개국 중 하나이자 심지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지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지뢰를 보유하게 된 건 예상하셨다시피 북한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제파 전술이 상당한 위협인데요. 제파 전술이란 제1파 보병, 제2파 기계화 부대, 제3파 기갑 부대를 정면에서 연달아 투입하는 전술로 중심이 짧은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춘 북한의 극단적인 돌격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1파에만 무려 100만에서 300만 명의 대군이 동원되는데요. 물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인구를 감안하면 300만이라는 대군을 일시에 돌격시키는 미친 짓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 우리 군의 최전방 병력만으로는 돌격을 감행하는 북한의 대군을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협적인 공격도 지뢰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M16 도약 지뢰만 봐도 위험 반경이 무려 183m에 달합니다. 게다가 M18A1 클레이모어의 경우 위험거리가 250m나 됩니다. 한마디로 단 하나의 지뢰가 수백 명의 적군을 저지할 수 있는 건데요. 보병 단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인 저지력만큼은 포탄이나 미사일 이상인 셈입니다. 이러니 한국이 지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오타와 협약 가입 의사를 내비친 미국조차 한국에서만큼은 지뢰 사용 금지를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대한민국 방위에 지뢰가 필수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무작정 민간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지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자체 개정한 법률안을 통해 M14처럼 몸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탐지가 불가능한 지뢰는 매설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아군 오폭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 운영통제탄을 지뢰 대체제로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운영통제탄은 원격 조종기와 무선 중계기, 탐지 및 살상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지능형 탄약입니다.
적이 접근하거나 접촉하면 탐지 장치를 통해 병사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격발할 수 있어서 오폭 확률이 지극히 낮은데요. 게다가 원격 조종기한대로 탐지 및 살상 장치 10대를 조종할 수 있어서 병력 소모도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화율이 99.7%에 달해 보급과 후속 군수 지원이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막대한 양의 재래식 지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효과와 최소한의 민간인 피해를 모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특성상 완전히 지뢰를 포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가급적 사용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